100억 자산가의 목숨과 바꾼 것. 챕터 1 성공 뒤에 숨겨진 배신. 30년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홈쇼핑 독점 납품으로 하루아침에 100억 자산가가 된 그 순간 그는 행복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그는 깊은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68년생 김성준. 그는 평범한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은 공장으로 향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비좁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항상 맑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아내 윤희는 그런 그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20대 초반에 만나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시작해 작은 빌라까지 올라오는 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들 민석이와 딸 지은이를 낳았을 때 성준은 결심했습니다. 자식들만은 자신처럼 힘들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자식들 학비는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홈쇼핑 업체에서 독점 납품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 같은 작은 공장에 이런 기회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방송이 나간 지 30분 만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에 들어갔고 직원을 긴급히 채용해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매일 1,000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1억, 5억, 10억.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성준의 자산은 100억을 넘어섰습니다. 반지하에서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고 중고차 대신 새 수입차를 샀습니다. 하지만 성준 자신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삶은 돈이 생기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아내 윤희는 명품 가방을 사기 시작했고 호텔 라운지를 드나들었습니다. 성준은 오히려 기뻤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가 이제라도 좋은 것을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식들도 생활비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려면 여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준은 기꺼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새벽 2시, 3시는 기본이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달라졌고 옷차림도 화려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여보, 요즘 어디 다녀오는 거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다니는 거야. 아내의 대답은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전화도 달라졌습니다. 안부를 묻는 대신 돈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아빠,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보내줘.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지은이 생일인데 파티 비용으로 500만 원만. 공부는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물으면 대충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성준은 우연히 소파에 놓인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밤에 봐요.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오해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더 많은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서, 명품 선물 사진, 친밀한 대화들. 성준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뒤 받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강남의 한 호스트바 출신 32세 남자와 1년째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명품을 사주고 외제차를 사주고 심지어 아파트까지 전세로 얻어줬습니다. 성준이 평생 모은 돈이 그렇게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뭐요? 성준이 증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난 더 이상 당신 같은 촌놈하고 못 살아. 돈은 있는데 품위가 없다고. 30년을 함께한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준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이 혼자 맞이한 죽음의 선고. 아내의 배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성준은 극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체중이 한 달 만에 10kg이나 빠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두려웠습니다. 혼자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식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아빠, 지금 좀 바빠. 나중에 통화할게.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성준은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시경, CT, 조직검사.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김성준 씨, 위암 3기입니다. 종양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림프절로 전이가 의심됩니다. 즉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위암. 한국인 암 발병률 1위. 그 병에 걸린 겁니다. 보호자가 계십니까?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성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분께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준에겐 연락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젊은 남자와 호텔에 있을 것이고 자식들은 미국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결국 성준은 혼자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보호자란 애는 본인이라고 썼습니다. 56년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의 3분의 1을 절제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병실 환자들은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닦아주고 자식들이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성준의 병실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입원해 있는 동안 아내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여러 번 연락했지만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퇴원하는 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모시러 오실 분은요? 택시 타고 갑니다. 성준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밑반찬 하나 없었습니다. 수술 후 환자가 먹을 수 있는 죽이나 미음도 없었습니다. 성준은 편의점에서 산 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서 독한 약을 맞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고 밥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공동계좌에서 매달 수천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호텔비, 명품 구매, 고급 레스토랑. 자신이 병원에서 죽어가는 동안 아내는 젊은 남자와 사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더했습니다. 아빠, 이번 학기 등록금 보내줘. 친구가 사업한다는데 투자금 좀 보내줄 수 없어. 매주 수백만 원씩 요구했습니다. 공부는 하고 있냐고 물으면 당연하지 뭐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둘 다 학교를 그만두고 놀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깊은 밤 홀로 울었습니다. 30년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바람을 피우지 않았고 술자리도 거절했습니다. 오직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온 결과였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가족이라는 게 뭔가? 사랑이라는 게 뭔가? 성준은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준은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죽으면 남은 재산을 두고 아내와 자식들이 싸울 게 뻔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피땀을 나눠 가진다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주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100억의 재산 전부를 아동복지재단, 아만우 지원단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단 한 푼도 가족에게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제가 번 돈을 어디 쓰든 제 마음입니다. 성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마친 날, 성준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고 집 열쇠는 현관에 두었습니다. 간단한 옷까지만 배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 뛰놀던 강원도 산골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을 계곡물에 던졌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깊은 산속 폐가를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챕터 3 산속에서 폐가는 낡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주는 집을 간단히 수리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막고 지붕에 구멍을 메웠습니다. 물은 근처 계곡에서 길어왔고 불은 나무를 주워 피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지옥 같았습니다. 몸은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엉망이었고 마음은 배신의 아픔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내가 젊은 남자와 웃는 모습, 자식들이 돈만 달라고 하는 모습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계곡물로 세수를 하고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캤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산삼을 닮은 약초를 발견했고 할머니에게 배웠던 민간요법을 기억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3달이 지나자 산을 오르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성주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몸이 너무나 건강해진 겁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을 2시간씩 걸었고 냉수로 목욕을 했습니다. 자연에서 나는 것들만 먹었습니다. 산나물, 약초, 계곡물. 인공적인 것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장을 보러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작은 슈퍼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준이 들어서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기 산 위 폐가에 사는데요. 여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 집에 사신다는 분이 손님이셨어요? 그녀의 이름은 박순애였습니다. 5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없었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였습니다. 산 위에서 혼자 사시면 얼마나 힘드세요? 밥은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순애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주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순애가 폐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보온병과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역국 끓였는데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요. 제 남편도 일찍 와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순애는 그 후로도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습니다. 김치를 담가왔고 된장찌개를 끓여왔고 밑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성주는 사양했지만 순애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순애는 성준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으로만 대했습니다. 성준도 순애의 슬픔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저 현재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준이 말했습니다. 순애 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순애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성준 씨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챙기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성준은 정기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죽으려고 산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살고 싶어졌습니다. 순애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성준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림프절 전이도 없고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정말입니까? 제가 낳은 겁니까?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자연 완화 상태입니다. 계속 건강관리 잘하시면 제발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떻게 사셨길래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성준은 울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산속으로 돌아와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나았대요. 암이 사라졌대요. 순애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애 씨,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성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성준 씨가 큰 상처를 받고 오셨다는 거. 제가 그걸 다 채워드릴 순 없지만 진심으로 옆에 있어 드릴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챕터 4 진짜 행복을 찾다. 성준과 순애는 소박한 살림을 차렸습니다. 큰 집이 아니었습니다. 산골에 작은 한옥을 고쳐 살았습니다. 성준은 순애의 슈퍼 일을 도왔고 순애는 매일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둘이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해가 지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성준 님이십니까? 저는 아동복지재단 이사장입니다. 네, 그런데요. 3년 전에 기부해주신 100억으로 지금까지 1,500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니, 다행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사장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성준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조건 없이 전 재산을 기부하신 분은 처음입니다. 진정성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성준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순애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되어 아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을 찾아다니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료 컨설팅도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한 기업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성준은 기부천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방송 출연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 표창을 받았고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책을 했고 순애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명품 대신 평범한 옷을 입었고 고급 레스토랑 대신 재단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순애와의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돈으로 시작한 관계가 아니었기에 순수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습니다. 밤마다 손을 잡고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 앞에 낯익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처 윤희와 아들 민석, 딸 지은이었습니다. 아빠. 민석이 달려왔습니다. 윤희는 초췌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사라지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수척했습니다. 유학 시절의 건방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윤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요.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어요. 성준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성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집도 차도 다 빼앗겼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이 끊기자 미국에서 쫓겨났어요. 학교도 그만뒀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한국 와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지은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안 하고 돈만 쓰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됐어요. 지금은 음식점에서 설거지하며 살아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성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기억도 생생했습니다. 병원 수술실 앞에서 홀로 떨던 그날, 항암 치료를 혼자 견뎌야 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으로는 용서합니다. 성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여보, 우리 다시. 하지만 성준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제 재산은 이미 3년 전에 모두 기부했습니다. 남은 건 재단에서 받는 월급뿐입니다. 그마저도 아이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민석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들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바닥에서 시작하세요. 그게 진짜 삶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성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때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수술실 앞에서 혼자 떨고 있을 때,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을 때 당신들은 뭘 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어준 사람은 순애였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밥을 지어다 주고 아플 때 간호해준 사람은 순애였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순간 순애가 성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준도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가세요.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세요. 성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밥 한 끼 정도는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으로서의 도리니까요. 윤희와 자식들은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성준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성준과 순애는 재단 부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성준처럼 어렵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경영 컨설팅을 해주고 자금도 지원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줬습니다. 민석과 지은은 가끔 연락했습니다. 스스로 일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준은 자식이기에 밥은 같이 먹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배우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윤희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준은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용서했을 뿐입니다. 어느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순애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는 안 해요? 100억을 다 기부한 거요. 성준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그때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돈으로 얻은 것들은 돈으로 사라졌지만 진심으로 얻은 것들은 영원히 남았으니까요. 당신을 만난 것도 그 선택 덕분이에요. 돈이 있었다면 당신의 진심을 몰랐을 거예요. 가난해졌기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죠.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당신을 만나 행복해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 따뜻한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재단 건물 아래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준의 기부로 새 삶을 찾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성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몰랐어요. 100억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순애가 성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해요. 아이들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요. 그러겠소.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심, 사랑, 행복. 성준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100억을 가졌을 때보다 지금이 더 부자였습니다.
옆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